우리 이제 동준 씨가 들어왔으니까요. 종편 이야기인데요. 근데 종편도 경제보복 관련된 경제보복.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말이 혼동되고 있는데 저는 계속 말하는데 그냥 포커, 일본 포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어제 저기는 경제 침탈이라고 또 시영 씨는 계속 말을 하더라고. 제일 센 걸로 경제 침탈로 할까? 저는 뭐 경제 도발 뭐 다양한 이 이야기들 많았는데 그래도 중용되는 건 경제 보복이니까 일단은 경제 보복으로 봐보자라고 해서 보고서에는 제가 다 경제 보복으로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 보복으로 갑시다 일단은.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해 볼게요. 민원년 종편 모니터. 돌이킬 수 없는 걸음 특집. 네, 오늘 제가 골라온 곡은 장화홍련, 영화 장화홍련의 OST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인데요. 그러니까 무서울 것 같은데. 이 노래가 근데 영화를 안 보고 들으면은 그냥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 곡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노래예요. 그래요? 그 작곡가 이병우 씨가 만든 노래인데 이병우 씨는 뭐 다른 일로도 유명하죠. 별로 안 좋아. 네.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가지고 종편 얘기를 하는 건 좀 음악에 미안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근데 이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자꾸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일본을 향해서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을 걷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방송은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또 많은 분들이 나오시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나오세요. 지금 보니까 보고서가 2개거든요. 네, 2개입니다. 근데 둘 다 이것이 정치다야. 그래요? 어쩌면 좋아. 네, 그런 보통은 안 이러잖아요. 이것이 정치다가 너무 심각해요. 이거 어떡하냐. 네. 하나는 7월 15일 방송이고 하나는 7월 22일 방송인데요. 잠깐 또 말씀드리면 이것이 정치다가 TV조선이 그 이제 중징계를 피하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기들이 정말 기존의 그 시사 토크쇼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장성민의 시사탱크 이런 저질 그런 거 이제 안 한다. 정말 훌륭한 걸 하겠다 하고 만든 게 이것이 정치다였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야가 딱 균형 있는 토론을 하게 할 것이고 반드시 그런 편향적인 말을 안 하게 모범되는 TV조선의 그 시사 토크쇼를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요즘은 제일 심한 것 같아. 굉장히 심각합니다. 출연자가 이날 경제보복 관련해서 출연자가 6명이 나왔어요. 4명이 보수입니다. 2명이 진보예요. 일단 출연자 비율부터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 출연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저번에 통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인 비율은 TV조선이 그때 맞췄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여당이 더 많았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날 방송에서도 저희가 분류를 했을 때 여당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1명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도 여당 정치인만 나온 방송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내면. 근데 안을 다 들여다봤더니 뭐 고성국 정치학 박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이런 사람들 다 정치인 아닌데 보수 패널이거든요. 다 모았네. 네, 다 모았어. 이렇게 4명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리고 반대 이제 진보 진영에는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렇게 2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네. 일단 이 출연자 비율부터 안 맞죠. 근데 이 출연자 비율 안 맞는 게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출연자 비율을 안 맞췄으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오케이, 일단 우리가 불렀는데 진보 쪽에서는 2명밖에 못 불렀고 보수는 4명이나 나온다 그래서 부른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은 발언 기회를 똑같이 줘야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전체 대담을 세봤습니다. 누가 얼마나 말하는지. 제 생각에는 전국에서 이 방송을 이렇게 발언을 세가면서 본 사람 저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세봤어요. 다 세봤더니 이 전체 대담이 39분 33초였습니다. 근데 보수 출연자 4명의 발언 시간이 21분 26초예요. 전체 중에 54.2%예요. 전체 방송의 절반 이상을 보수 출연자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보 출연자는 한 40% 맞춰줬느냐? 아니에요. 진보 출연자 세봤더니 9분 19초가 나왔습니다. 뭐야 그게? 비율로 따지면 23.6%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예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진행자하고 자료화면 뭐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세봤더니 보수는 50%가 넘고 진보는 23%예요. 절반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배가 넘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 정도면은 이것이 정치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보수다로 프로그램 바꿔야 돼요. 프로그램 이름 바꿔야 돼요. 한번 바꿨잖아요. 근데 또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수 출연자 중에서도 이제 개별 이 출연자별로 시간을 다 세봤는데
보수가 전체 21분 26초잖아요. 근데 이 중에 또 절반이 고성국 정치학 박사가 혼자 말합니다. 고성국 정치학 박사 시간이 10분 12초예요. 이것이 고성국이다. 그렇죠. 이것이 고성국이다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참. 그러니까 이 출연자 한 명한테 거의 사실상 발언 기회를 다 몰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뭐 정치인 얘기하셔가지고 그런데 네. 사실상 고성국 씨는 자유한국당 사람으로 봐야죠. 이 참 이분이 뭐 물론 정치학 박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시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학자로 봤습니다만 학자로 저는 이분이 자꾸 캠프에서 일하시고 자꾸 네, 뭐 그런 경력이 있으시죠. 네. 네. 그리고 김근식 교수. 네, 그렇죠. 이분은 명백하게 정치인으로 봐야 합니다. 쪽 아닙니까? 네. 네. 후보로도 나오려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예 그쪽에 들어가서 또 캠프에서 네. 또 일하셨고 네. 그분을 또 뭐 그냥 교수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그냥 딱 한 명 출연자 시간만 봐도 이건 사실상 그냥 고성국 씨를 위한 방송이에요. 고성국 씨의 이 10분 12초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아까 진보 진영 2명을 통틀어서 9분 19초가 나왔다니까요. 2명을 통틀어 진보 진영보다 고성국 씨 혼자의 발언이 더 많아요. 혼자 얘기 다 하네, 진짜. 네. 그리고 고성국 씨가 이 10분 12초 발언하는 동안 진행자하고 자료 화면이 몇 분 나갔냐면 8분 48초 나갔어요. 이것보다도 많은 거예요. 진짜 대단하네. 이 고성국 씨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거의. 자, 원탑이네, 고성국. 근데 더 큰 문제는 TV를 보여드리죠. 그렇죠. 유튜브 수준인 거예요. 가장 심각하다 해서 담은 게 서정욱 씨 사례였어요. 우리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다. 바로 근데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65년 협정에 보면 3조에 보면 분쟁이 있을 때는 우선 외교적 해결하고 그래도 이게 안 되면 일본 한 명, 우리나라 한 명, 그다음에 공정한 제3국 두 나라가 합의하는 제3국. 그래서 이제 그 3인의 중재위원회 맡기자. 이게 협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일본이 요구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볼 때는 이게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정부가 옛날에 65년에 돈을 5억 불 받았으면 뭐 정부가 이게 판결금을 주든지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반반씩 하든지 이런 이게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놔야지 무조건 이게 뭐 반일 감정에서 죽창 112척 뭐 이게 이런 거 반일 감정 조장으로 되느냐.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현 정권이 어떻게 국가 이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더 고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이게 총선 앞두고 이렇게 반일 감정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닌가. 정치에. 총선에? 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반일 감정을 일으키면 총선에 유리해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 네. 저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대편이 친일인가 보지? 뭐 그런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해요. 서정욱 변호사가 보기에는 민주당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친일이라는 소리인데. 뭐 그렇게 판단하나 봐요. 그죠? 아니 그렇게 아니면 반일 감정이 총선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행자 윤정호 씨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큰일이 난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일단 강제징용 판결 잘못됐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일본적 입장인데 그래서 정리를 막 하려고 해요.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닌가. 정치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예,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건 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물쩡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서정욱 씨가 요새는 이런 거 잘 하시더라고. 서정욱 씨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아니 이걸 정리하려고 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행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건 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에서 강제징용한다는데 직접 배상한다 하니 국가가 대신 다 받아서 우리가 주겠다. 이랬고 이게 노무현 정부 때 6,200억 준 것도 있고요. 따라서 이게 저는 국가도 책임 있다 보는 거예요. 그분은 한일협정 당시에 이제 그 보상을 우리 정부에서 하는 차원으로 결정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 액수가 적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이 6천 몇 억을 또 보상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은 또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 이어졌던 그런 부분인데요. 정부 책임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또 나왔네. 또. 네, 또 나왔어요. 우리가 이미 뻔히 얘기해왔던 것들이잖아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신문 모니터 보고서 얘기하면서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이게 또 한 거예요. 이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윤정호 씨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드디어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은 또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싹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 잘해. 네. 잘해요. 그래서 윤정호 씨도 굉장히 당황했다. 윤정호를 당황하게 했다. 서정욱 씨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15일 날 방송 내용이거든요. 근데 서정욱 씨가 22일에도 나와요. 일주일 뒤죠. 일주일 뒤에는 더 발전된 걸 가지고 나옵니다. 이번에 뭐? 이분이 22일 방송에서는 그러게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에서 우리나라 이게 대법원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기관은 아니다 말이에요. 네. 국제 그 조약법이 있거든. 비엔나 협약. 네. 거기 보면 27조에 보면요. 항상 이 국제법 우위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국내 법규나 이걸 가지고 국제 조약을 이게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게 대법원이 판결 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이게 일본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예를 들어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어떻고 하면 우리가 그걸 이게 받겠습니까? 국제관계에서는 그 더 상위법의 조약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대법원 판결을 무시 못하니까 배상을 하되 이걸 이게 그 조약에 따라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2005년처럼 이게 그 국가가 보상해주는 이런 게 바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일본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일본이 반복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 있죠. 그 고노다로 외무상이 문제를 삼았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이 한겨레 보도에 나왔던 고노다로 외무상이 했던 발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거듭 강하게 요구한다. 즉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재판과 대항 조처를 포함한 여러 조처를 시야에 넣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니네 국제법 위반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똑같네. 똑같죠. 일본의 논리가 서정욱 씨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얼마 전에 고노다로 외무상이 우리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굉장히 그 면전에서 면박을 준 경우가 있어요. 19일에 그래서 고노다로 외무상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노동자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뭐라고 부르냐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제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니네 그 대법원 판결 국제법 위반이야. 이 얘기 또 한 거예요. 그렇죠. 서정욱 씨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청와대도 이거에 대해서 공식 반박을 했습니다. 당일이에요. 19일 당일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아예 딱 규정을 못을 박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 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없고 폐기할 수도 없다. 이거는 일본 니네가 그때 1965년에 했던 협정에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어. 그 협정에서. 우리 대법원은 그래서 그렇게 판결을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도 해요. 당초에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거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니네가 국제법을 위반해서 시작된 문제인데 어떻게 니네가 그 협정에서도 없는 개인 청구권을 가지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들이미냐.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논리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식의 상식적인 판단을 해봐도 일본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게다가 서정욱 씨가 이걸 가지고 우리 정부한테 배상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황당한 논리예요. 이 황당한 논리.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엉망이라서 어떻게 말이 안 나오네. 네, 엉망이잖아요. 심지어 이 강제징용이라는 거는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료들을 통해서 있었던 실존했던 일이고 입증이 되는 그리고 이게 반인권적인 국제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국제법을 위반한 주체 강제징용을 했던 주체 누군지 명확하죠. 그리고 배상을 해야 되는 주체도 명확합니다. 그렇죠.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는 명확한 주체가 있어요. 명확한 주체가 있고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아는데 우리 정부가 배상을 하라는 게 상식입니까? 진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서정욱 씨 주장이 저는 가장 심각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두 방송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룬 게 뭐였냐면 조국 민정수석의 SNS. 네. 또 이게 핫하죠. 또. 네, 재밌습니다. 네. 이 조국 민정수석의 SNS를 TV조선이 얼만큼 집중해서 다뤘는지를 알 수 있냐면 22일 대담 제목이 이거예요. 민정수석의 SNS 정치예요. 이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네. 무슨 얘기 할지가 뻔히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이미 15일부터 하고 있었어요. 15일 방송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을 SNS 한다고 막 비판합니다.
누가 가장 화가 나서 비판하냐면 김근식 정남대 교수가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이분은 개인 페이스북에도 막 화가 나가지고 글을 쓰신 분이거든요. 자기는 뭐 하는데? 자기는 그래서 막 이분이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어떡하냐. 화가 나셔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거의 뭐 인신모독에 가까운 발언이 아닐까 싶은 얘기인데 첫 번째로는 토요일날 물론 주말이니까 쉬는 날입니다만 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도 실패해서 장학금 인사가 지금 16번째 인사검증에 실패한 분인데 이 자기의 업무도 제대로 못하신 분이 본방사수할 정도 여유가 있는지 좀 한가로워 보일 뿐이고요. 이 얘기 왜 했냐면 조국 민정수석이 SBS 드라마에 나오는 축창가를 페이스북에 공유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아니 인사검증도 실패한 민정수석이 집에 앉아가지고 드라마나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이거잖아요. 말을 바꿔서 얘기한 거지. 사실 이 얘기한 거거든요. 아니 드라마는 좀 보자 그래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너무 급이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 아니야 진짜. 이건 좀 너무 급이 떨어지는데. 근데 아니, 제자들이 보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에 쓰긴 좀 그렇다. 그렇게 보고 있다가 뒤에 또 얘기하는 게 이건 좀 너무 심각하게 완전 일본의 시각에서 이 사람은 사안을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근데 대통령의 최측근 민정수석의 발언을 일본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이 한일 관계는 죽창을 두고 싸울 정도로 가겠다는 것이구나라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런 식의 결기를 갖는 건 좋지만 자연인으로서 가지면 사표를 쓰고 나가서 교수로서 그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왜 민정수석이 있으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한일 관계 제대로 풀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럼 이 논리대로면 우리나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한마디도 하면 안 되나? 아무 말도 일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 상식에서 어긋나는 주장을 할 때에도 일본이 민감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린 침묵해야 된다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다시 생각해 보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야, 니들 왜 아무 말 안 그렇죠. 해? 니들 친일파야? 그래서 이럴 걸? 실제로 22일 방송에서는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저는 무조건 욕하는 거니까. 그죠? 무조건 욕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논리를 김근식 씨가 들고 나올 거였으면은 일본이 작년 강제징용 판결이 나왔을 때 김근식 씨가 앞장서가지고 고노다로 외무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된다. 상식이 어긋난다. 어떻게 니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왔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 반복해서 고노다로 외무상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 뭐 정부 관계자들이 나서서 계속 심각한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자극할 만한 발언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잣대를 들이밀 거면 이 잣대는 일본한테 먼저 들이밀어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화내고 한 적 있어요? 제대로 비판한 적도 없어. 않아요. 네.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비판한 적도 없어요. 이분들은. 근데 사실은 또 우리가 처음 봤어 이런 사람은 그 수석이 이렇게 SNS 많이 그건 하는 그래요. 적극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러다 나서는 보니까 좀 낯설긴 하지. 게다가 또 막 이렇게 굉장히 주목받는 수석이잖아. 그냥 수석도 아니고 그쵸. 그런 사람이 자꾸 SNS 하니까 티잖아. 튀는 거 싫어해 우리 사회는. 네, 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맞는다. 뭐 그래가지고 좀 더 말이 많은 것 같고 사실 우리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조국 수석의 행동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필요하냐. 그러니까 저는 비판은 뭐 남이서 뭐 SNS를 하던 뭘 하던 별천견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도를 넘어서서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그러니까 너무 비판에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하니까 그냥 피해라. 뭐 그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만해라. 잠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알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한 그 지적이 김금식 교수도 그렇고 대부분 하는 말이 이 상황을 너무 이제 극단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조 수석이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친일 감정을 부추길 수는 없잖아. 친일 감정을 상황에서. 아니 친일 감정 부추긴 사람도 있어요 또. 웃겨. 네, 그렇죠. 일본 논리가 맞다. 막 이런 얘기 하신 분 있습니다. 일본 말대로 해야 된다 이런 사람 많아. 그리고 저런 식의 결기를 갖는 것은 좋지만이라고 본인도 말했잖아. 그럼 결기를 갖는 건 좋으면 사실 발언의 내용은 문제가 없는 거야. 다만 그렇죠. 자연인으로서 사표 쓰고 나가서 해라라고 했는데 그건 내 맘이지. 내가 자연인 아닐 때 말을 하던 자연인은 그건 조국의 맘이라는 거죠. 물론 자기가 공격하는 것도 김근식도 김근식 마음대로 하는 뭐, 거긴 그렇죠. 해요. 그렇지만 이번에 개인 논평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게 황당했던 이유가 사실
이 당시에는 조국 수석이 센 거 잘 안 올리고 이때 뭐 했냐면 이 SNS 나온 이유도 죽창가 올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죽창가 올렸는데 이 얘기 꺼낸 거거든요. 근데 죽창가를 엄청 무서워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죽창가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이 조국 수석 SNS를 가지고 22일에도 방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22일에는 본격적으로 이것만 때립니다. 네, 이것만 때려요.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조국 수석 SNS가 보수 진영을 향한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왜? 보수 진영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반일 감정이라며. 반일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도 있는데 그 타겟 대상이 보수 진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고성국 정치학 박사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런 얘기합니다. 혹시 내년 총선에 친일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한국당 친일 세력 사실 이 얘기 계속 해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한국당 친일 세력 이 구도 가지고서 선거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원래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성격이 강한데 더구나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째 치러지는 내년 4.15 총선이니까 문재인 정부 심판 선거의 성격이 강한데 그게 아니라 친일파 한국당 심판하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그들도 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합니다. 이거 약간 친일 인증? 그런 느낌인데 분명히 조국 수석은 친일 하면 안 된다. 이거 친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다. 때렸는데 내가 맞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맞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주장이 고성국 씨 혼자 하느냐? 아니에요. 같이 해줘야죠 옆에서. 그쵸.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도 붙습니다. 조국 수석 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타깃을 지금은 일본을 타깃을 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김관욱 교수처럼 이것은 오히려 보수 또 한국당을 겨냥한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해요. 이렇게 평가한 다음에 조국 수석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그 16번째 그 정무보고서 채택 없이 그 임명을 강행을 했죠. 그러면 일단 한국당이 16번이나 그렇게 했다면은 16번은 하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한국당이 동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는 완벽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SNS에서 어떤 대답한 것은 전혀 없고. 요거는 자유한국당 시각이죠. 그렇죠. 이분은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으로 막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또 내가 계속 반대로 얘기하게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억지를 부린 건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여기서만 얘기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서 막 찾아보다가 똑같은 내용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느냐? 어디서? 자유한국당의 논평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조국 수석이 SNS에서 반일 감정 조장하고 보수진영 공격한다. 이 주장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의 7월 21일 논평과 똑같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논평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반일 감정 조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조국 수석을 딱 때린 다음에 총선을 위한 사익이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선 이용론 이 얘기 한 겁니다. 보수 진영 때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민경욱 대변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죠.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총선 전략으로 반일 감정을 이용하고 있다. 이 주장은 전희경 대변인의 7월 22일 논평과 똑같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이 이렇게 썼어요. 조국의 못된 손가락을 자제시키기는커녕 볼썽사나운 국민 편가르게 편승하고 있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모습이다. 파탄난 외교관계의 부산물마저 총선용으로 재가공하는 지경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죠 논리가. 그런 다음에 심지어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선거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도 썼어요. 네,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하고 똑같습니다. TV조선 얘기했던 게. 그리고 송국권 씨가 조국 수석이 16번 인사검증 실패했다. 이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자유한국당 논평에 있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똑같습니다. 이거는 민경욱 대변인의 7월 17일 논평하고 똑같은데 민경욱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이 돼 결격 사유 많은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에 채택 없는 장관급 인사의 임명 강행 사례는 총 16번째. 2년의 시간 동안 16번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했고 16번 국회를 기만했으며 16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16번 인사검증을 실패했다라고 주장하자마자 송국권 씨가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인사검증을 만족하지 않았으니 실패한 인사검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모든 논리가. 저는 뭐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황당하고를 떠나서 TV조선은 어쨌거나 자유한국당과 개별 떨어져 있는 언론이잖아요. 방송사잖아요. 방송사면 TV조선이 자유한국당의 스피커 역할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거기다 TV조선이 더 나쁜 거는 여기다 고성국 씨 같은 학계 인사, 송국권 씨 같은 언론인 이런 사람들 입을 통해서 마치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논평이듯이 이렇게 포장을 해준 거잖아요. 그쵸. 근데 뜯어봤더니 이거 다 자유한국당에서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 뜯어보면 이 TV조선은 자유한국당 스피커 역할을 한 거예요. 되게 황당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고성국 씨의 역사 인식이에요. 고성국 씨가 이 15일, 22일 두 방송에서 거의 역사 왜곡에 가까운 그리고 민주화 운동 열사를 모독하는 발언에 가까운 얘기들을 했는데요. 먼저 15일 방송이에요. 김남주 시인의 시에 노래를 붙였는데요. 이분이 이 진보 진영에는 매우 상징성이 큰 인물입니다. 네. 난민전 조직원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민전은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을 줄임말이고요.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활약하던 이 좌익 전위 조직을 지향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 난민전이 사법 처리됐을 때 그 리더가 사형당한 그 사건입니다. 그 난민전에서도 특히 직접 행동으로 그 재벌집을 습격해서 군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그 해성대인가 하는 조직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김남주 씨가 작고하시기 전까지 그런 자신의 입장을 바꾼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남주 저거 봐. 북한 정권에 북한 노동당하고 연계된 사람이 쓴 그런 가사예요. 이런 노래가 어떻게 이 축창가가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성국 씨가 이것도 문제 삼습니다. 그 김남주 씨를 뭐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그 공중파에서 드라마의 주제가로 그리고 청와대 수석이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래서 마침내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 프로그램에서 거의 전곡을 듣게 된 이 세태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축창가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게 화가 나지. 화가 나가지고 왜 화가 나? 화가 나. 고성국 씨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고성국 씨 입장을 좀 세게 표현하면 위험한 노래. 아니 어떻게 빨갱이가 쓴 가사를 지금 공영방송 SBS에서 공중파에서 내보내고 심지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서 이걸 전곡을 틀어줘? 어이가 없네 진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일단 이건 굉장히 철진한 색깔론이잖아요. 근데 이 김남주 시인은 아까 말했다시피 난민전 조직원이 아니라 투쟁 시인이었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평가를 받는 거예요. 본받을 만한 인물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김남주 시인을 찾아보다가 굉장히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유신 독재 반대에 굉장히 앞장서셨어요. 그래서 1972년에 최초로 반유신 신문인 함성을 제작하십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김남주 시인을 아주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반유신 독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독재 정권 입장에서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73년에 잡습니다. 구속을 시켜요. 국가보안법 방공법 협의로 구속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속을 시켜서 김남주 시인이 나중에 회고를 한 내용이 김남주 시인의 머리 옆에 정말 권총에 총구를 들이밀었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김남주 시인이 무릎을 꿇고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처절해지는구나,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 라는 걸 시로 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구속이 됐지만 다시 나오셔서 또 이 반독재 통일운동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인혁당 재건이 사건 아시죠? 흔히 말하는 인혁당 사건. 그날 그 전날 판결을 해서 그 다음날 사형시킨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전체 무죄가 나왔던 인혁당 이 사건으로 포갑을 일삼던 독재 정권이 1979년에 난민전이 간첩 조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대적인 체포 작전에 나서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에 김남주 시인도 체포가 돼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김남주 시인이
반독재 투쟁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은 당시에는 이 투옥 중에 시를 쓰는 게 불법이었어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도 불구하고 투옥 중에 이 시를 계속 쓰십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담은 시를 계속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계속 전달하고 이렇게 투옥 생활을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생애 시작부터 끝까지 이 반독재 투쟁, 평화통일 투쟁에 나섰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을 가지고 이 고성국 씨가 색깔론 입혀가지고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성국 씨가 언급한 이 난민전 사건이 이미 2006년에 경찰청 과거사위원회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신 정권 발표가 거짓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난민전이 간첩 조직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은 과거사위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국가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한 것은 맞지만 정부 발표대로 간첩단은 아니었다. 그리고 당시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간첩단으로 몰아서 언론에 보도했고 이런 언론 보도를 활용해서 안보 위기 의식을 조장한 점이 있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해서 난민전 조직의 위험성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고성국 씨가 문제 삼은 뭐 북한 노동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 삼은 난민전이 간첩 조직이라는 거는 유신 독재 정권의 발표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난민전을 북한하고 연결시킨 거는 고성국 씨가 정말 너무 무식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난민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놀리는 건데요. 난민전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난민전 조직원들은 그러니까 북한에 난파시킨 간첩도 아니고 그리고 접선 간첩도 아니고 고정 간첩도 아니고 그냥 자생적인 그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코레콩이야. 그러니까 네. 코리아의 그 우리가 막 뭐 베트콩 막 이렇게 말하잖아. 네. 그것처럼 별명이 코레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 자생적인 그 공산주의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차라리 그냥 공산주의자라고만 말했으면 괜찮아. 근데 굳이 뭐 북한 노동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서 이런 게 하나도 입증된 게 없어요. 어떤 조사를 통해서도 아무리 고문을 해도 북한하고 뭘 한 게 없어가지고 그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싫다. 나는 죽창가가 싫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됐을 문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방송에서 이렇게 오바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뭐 해성대 해가지고 뭐 재벌직 습격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재벌직 습격은 최현석 회장 집을 그 옛날 무슨 홍길동 이런 것처럼 그렇죠. 거기에서 군자금을 하겠다고 그걸 했어요. 근데 그 분들이 이 사람뿐만 아니고 민주당 지금 현 의원인 이하경 의원 등이 맞습니다. 같이 이걸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관련 인물에 이재호 씨도 있어요. 이재호 전 의원도 이재호도 같이 여러 가지 그 난민전으로 같이 이제 구속됐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간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치열하게 사실 그때가 이제 박정희 그렇죠. 정권이 최악인 시절에서 어떻게 해서든 싸워 나가려고 좀 색다른 방식의 이제 이제 운동을 해 나가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뭐 죽창가를 굳이 쓰신 것은 이제 이분이 이제 전라남도 해남 출신이고 이 전라도의 어떤 그 정서 있잖아요. 광주의 정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로 많이 쓰시다 보니까 당연히 동학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동학과 관련된 시도 꽤 많아요. 이 죽창가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녹두꽃이니까 당연히 죽창가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동학 정신도 지금 자기가 거역하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고성국 씨가 22일 방송에서도 역사를 또 왜곡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저는 박정희 정부의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반발론이 굉장히 셌어요. 국민이 다 반대했어요. 네. 3만 명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그래서 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을 지나서 청와대 외곽까지 막 진출하고 이랬던 6.3 항쟁이거든요. 근데 이 6.3 항쟁을 고성국 씨가 6.3 사태라고 일단 부릅니다. 6.3 사태라고 부르더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당들과 진보 세력이 이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반대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른바 6.3 사태입니다. 그 6.3 사태가 1년간 전국에서 계속해서 데모가 이어지고 수많은 구속자가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점이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에 취임하고 불과 6개월 정도 됐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이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을 추진했고 그것에 대한 전국적인 그 격렬한 반대 시위에 부딪혀서 1년 동안 고생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니 국민들이 고생했지. 그죠? 예. 네. 그렇죠. 국민들이 고생한 거거든요. 고생을 해? 그러더니 이 박정희 정부가 그 미국의 적극적 종용과 사실상 중재에 가까운 종용을 받아들여서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받은 5억 달러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일본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24%에 달할 정도로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돈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뭐 고속도로를 놓고 뭐 포철을 놓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여러 가지 국가안보적 사항까지 감안해서 65년에 협상을 한 겁니다. 마치 이 한일 기본조약이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잘하는 것처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그 박정희 정부의 연장선에 그 정권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 아닙니까? 완전히 새로 독립한 나라입니까? 독립한 정부입니까? 네네. 저는 이 시점에서 청와대에서 학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예. 법학자들은 또 외교 전문가들,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책임 있는 말 한마디에 책임을 져야 될 청와대 비서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 역사 50년 전, 60년 전의 역사를 뒤집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고성국 씨가 얘기한 이 6.3 항쟁이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 일단 박정희가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죠. 당선이 됐어요. 당시에 미국은 소련과 대치를 하면서 냉전주의 속에서 아시아 지역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소련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타개를 해보고자 한국하고 일본이 좀 관계 정상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압력을 넣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박정희는 본인이 정권을 쿠데타로 잡았기 때문에 쿠데타로 잡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나중에 내가 군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약속을 안 지키고 안 돌아가고 정치권에 발을 들이밀었잖아요. 그 다음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도 국내 여론에서 박정희의 투표율이 정확히 득표율이 50%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국민의 절반은 박정희에 대해서 별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부정선거 뭐 그렇죠. 이야기도 있고 정권의 정당성이 없는 정부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당연히 느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뭐냐면 경제 발전이었잖아요.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맞물려 돌아가죠. 미국은 일본하고 해결을 했으면 하고 그리고 나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 그래서 일본하고 협상을 해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한일 기본 조약인 거예요. 이런 식의 정치적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일본하고 수교하는 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일본이 사과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협약 내용을 보면은 이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이것뿐만 아니라 5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일본으로부터. 이 내용이 있었고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독도 문제가 일본하고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게 시작된 게 저는 여기라고 보거든요. 독도 인근 해안을 공동 규제 수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때. 그래서 일본이 이때 독도까지 이런 식으로 넘볼 수 있게 판이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실제로 2005년에 가서야 밝혀졌거든요. 이 전문이. 그래서 이거를 야당 정치인 윤보선을 의장으로 하는 대1구력 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가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학생들 서울 지역에 이제 뭐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을 비롯해서 18개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이 한 15,000명, 18,000명 됐다고 해요. 그리고 시민들까지 해서 한 3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6월 3일에 뛰쳐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경찰 저지선 뚫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 국민 의사에 반하는 굴욕적인 협상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나간 거예요. 이게 국민들의 분노,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드러난 게 6.3 항쟁이에요. 고성국 씨가 말한 것처럼 뭐 박정희가 고생했다? 이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독재 정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6월 3일에 이렇게 국민들 분노가 들끓으니까 이 시위가 공산 세력의 국가 전복을 위해서 선동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상계엄을 때려요. 비상계엄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2016년에 촛불 집회했을 때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얘네는 정말 이 정권은 이런 식으로 계엄령을 때려서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게 절차라고 생각을 했구나. 여기서 시작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굴욕적인 한일 협상을 하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반하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포갑이에요.
이게 역사적 진실이에요. 그러면서 뭐 정권의 연장선에 있지 않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부는 헌법에 뭐라고 명시돼 있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출발은 거기에요. 우리 뿌린 거기입니다. 그러면 우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장선에 있는 정부죠. 문재인 정부는. 그렇다면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심지어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그걸 문제 삼았더니 잘못됐다라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니네 국제법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출 규제하고 경제 보복하면 그걸 가지고 마땅히 맞서 싸워야 되는 게 임시정부의 연장선에 있는 정부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성국 씨는 역사를 왜곡하면서 독재 정권이 했던 일을 어떻게 니네가 뒤집으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성국 씨가 얼마나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분이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 정도까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방송 보면서. 뭐 이 사람 근데 제가 계속 그 고성국 TV 가끔가다 본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종편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비슷한가 가끔가다 모니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심각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사실은 그만둬야 돼. 거의 이제 극우 인사로 지금 거의 그 정착 박사 고성국의 예전 그것보다는 좀 더 나아갔어요. 좀 더 많이 극우화됐다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무 나쁜 내용을 오래 알려드려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예요. 네. 그리고 너무 이 사람이 다양하게 사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역사도 왜곡하고 굉장히 편향적으로 거의 뭐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발언도 하고 좀 심각합니다. 정말. 문제는 문제입니다. 화가 났지만 태어날게 전화했다. 제보가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공시영활동가님을 뉴공에서 들으니 더욱 반갑더라고요. 활동가님들의 자료조사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민원님 화이팅 하셨어요. 근데 시영 씨가 자기가 싫다고 하니까 이제는 안 얘기해 주려고 이제. 그다음에 재밌는 보고서였습니다. 키골드님께서 국회를 국산화해야 한다라고. 이런 말을 정말 들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로. 그래서 국민을 위해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해온 사람을 국회로 보낼 때 국회 국산화는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들 그 얘기 정치 국산화 뭐 제발 언론 국산화 제발 좀 국산으로 하자라고 하고요. 브레이브 티모님 일단 JS는 조선인 것 같은데요. JS가 요새 장난질 치는 걸 보면 무슨 무림 고수급 같음. 고수들은 반발 자국으로 적의 공격을 피하듯이 최소한의 장난질로 최대 효율을 얻는 기사와 기자들 독공 최대의 사파 집단 보는 느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조선일보에서 시작된 그 일본 정부의 입장 그 보고서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 그 유튜브 버전에는 이호성 그 위원장 사임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요. 일단 김훈님께서 이호성 교수님은 아주 존경하는 분이시나 연세가 연세인지라 다소 행동 실천적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꾸 저를 방통위원장으로 말도 되는 소리를 좀 좀 말 같지도 않은 김광철님 왜 이제야 그만두냐. 능력되지 못하면 자리를 욕심내지 말아야지. 진작 그만둘 일이지. 이제서 그만두나 뭐 이런 의견을 내셨고요. 유유님 조선과 중앙은 왜 외구 언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최초로님 정말 두려운 건 이런 가짜뉴스와 역사 왜곡이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젊은 청년들에게 은근슬쩍 스며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좋아요를 열심히 눌러서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에게도 민원연의 방송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도 탈탈탈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호연 님도 잘 듣고 갑니다 하셨고 세상에 김우님은 또 올려놨어. 그 위에다가 김원경 사총이 방통위원장 됐으면 합니다. 정말 뭐 사총이란 말은 또 내가 난생 처음 들어보네. 사무총장을 지금 사총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사무처장입니다. 사처입니다. 사처. 네. 그런 거군요. 최사규님 흑백 논리 참 쉽죠. 정치, 경제, 사회가 같이 돌아가는 게 나라인데 걔들의 나라는 할복하면 끝나는 나라지요 라고 하셨고요. 남궁양님도 이호성 방통위원장 자기 발로 나갔으면 잘한 일이고 질책성이라면 최고로 잘된 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좀 아무튼 이호성 위원장에 대한 이런
이런저런 말들이 상당히 제 마음에는 불편합니다. 지금 언론노조가 성명을 하나 냈어요.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 선의에 붙여하면서 정부는 미디어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입니다. 어제 이제 민원연도 논평 내냐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낼 생각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그동안에 굳이 논평을 쓰지 않아도 방통위에 대한 감시 이 활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또 사람이 바뀌면 지금 또 개사가 저희 대표가 후임에 지금 되고 후보로 있어서 네. 저희가 인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언론노조에서 나온 그 진단을 보면은 지금 우리의 미디어 방송 미디어가 처한 상황이 총체적 난국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한 개혁 의지 자체를 사실 읽기도 어려웠다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그 대통령이 약속한 언론 미디어 분야 공약 이행률이 거의 0%에 가깝다라는 평가도 있다라고 하면서 청와대와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를 통틀어서 일관된 미디어 정책 기조, 가장 중요한 개혁 추진과 공공성 실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분명히 밝혀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역량, 자질을 고려해서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뭐가 먼저냐인데요. 저는 일단은 위원장을 지금 당장 바꾼다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미디어개혁위원회 같은 것을 다음 정부를 다음 어떤 기구를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방통위원장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적으로. 그래서 과기정통부와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미디어 관련 정책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방통위가 살아남겠어 이게 아니고 방통위를 해체시키는 한이 있어도 다른 기구와 다 같이 손을 내밀고 청와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 지금 우리의 미디어 기구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국민한테 알리고 이런 작업을 해서 진짜 이걸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들이 대부분 어떤 조직의 장으로 들어가면 그 조직의 그 내부 논리 있잖아요. 거기에 딱 매몰돼요. 빠져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조직이 최고 우선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 무슨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되시던 간에 제발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존 멤버에 그냥 n분의 1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그 미디어 개혁 정책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서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김우님께서 너무너무 훌륭한 콘텐츠, 구독자 조회수가 너무 아쉽습니다. 다스베이다에서 저리톡보다 뛰어난 콘텐츠를 이전처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다스베이다 가서 좀. 네. 그래서 마지막 김총수 탈곡기를 부탁해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민언련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